2교시입니다. 2교시는 연소편에서 배울 건데 보통 우리가 발생되는 열을 연류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발생되는 열, 불을 한번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연료가 타고 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 에너지가 나왔었을 때 가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타서 에너지가 이제 가열을 시키는 것은 화염 바깥쪽 걸 단면을 자른 거예요. 그 화염에서 이 열이 연소 표면을 가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에너지 하나 외부에서 복사열처럼 주고 또 받는 게 있어요. 그 외에서는 이 열에서 밖으로 방출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방출이고 받는 것, 생기는 것 이렇게. 요 두 개 더하기 얘를 빼면 순수하게 열이 생기고 그 열을 순연류라고 부릅니다. 줄만 한번 쳐놓을까요? 순연류. 얘를 연류속 이렇게 부릅니다. 연류속. 그러니까 발생되는 열 빼기 잃어버리는 열이죠. 얘가 여러모로 쓰물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순연류를 가지고 어떠한 가연물을 가열시켰을 때 타는 에너지까지 같이 합산하면 에너지 방출 속도, 열 방출 속도라는 게 돼요. 제가 편의상 공식을 요걸 요렇게 한 번만 추천해 볼게요. 소방에서 활용되는 것들 생각하시면, 그럼 우리가 뭘 태웠죠. 그래서 이 가연물에서 가열되는 입장은 뭡니까? 라면 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이 기체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체를 바꾸면서 얘 스스로가 이를 써버리거든요. 써버리는 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기화열이라고 불러요. 기화열은 L 이렇게 써요. 그게 이제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염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따져보면, 그럼 얘가 얼만큼 타냐? 타는 걸 우리는 연소속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연소속도는 받는 에너지, 받는 거, 그리고 기체로 만드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체로 소진하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연소는 느려지는 거. 가해지는 놈이 크면 클수록 연소는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그냥 하나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얘 뭐라 부릅니까? 연소속도. 연소속도. 연소속도는 다른 말로 질량이 감소되는 속도하고 동일하거든요. 이 연소속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따졌더니 이 연소속도에다가 면적, 연소의 열 곱하면 열 방출 속도, 총 발열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류속을 알면 열 방출 속도도 알 수 있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까지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질문에서. 개념에서 얘하고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순연류에 대한 정의, 열 방출 속도에 대한 정의, 소방에서 이 공식 쓰던 것들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제가 체크만 하면 얘, 그리고 얘 이렇게 발생되는 열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활용하니까 얘가 구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에너지 방출 속도, 열 방출 속도 다 같은 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얘는 주로 어디다 많이 씁니까? 라면 얘 한번 또 주시면 됩니다. 화재 발생했었을 때 얼만큼 손실이 발생했느냐, 손상이 발생했느냐, 얼만큼 피해가 발생했어, 그걸 따질 때 쓰는 거예요. 그거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화재로 인한 열 전달, 아시다시피 전도 대류 복사죠.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분자의 떨림으로 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추운 겨울에 사람 손잡으면 알 수 있죠. 딱 만졌는데 따뜻해. 그럼 내 체온보다 그 사람 체온이 높은 거죠. 그거 전부 다 전도의 개념이고, 대류는 난로 주변에 가보면 알아요. 아, 따뜻하구나 주변이. 대류죠. 복사는 뭡니까? 라면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가 전달되죠. 빛에너지. 그게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거든요. 그런 것들 따질 때 쓰는데 답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원리가 뭐고 관련 법칙은 뭐다. 그래서 옆에만 적어도 가운데 있는 걸 한 문제 딱 맞출 수 있는 거죠. 공식은 상세하게 나중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열방출속도 방문에 나왔던 거. 요 Q 구하는 것들이 어디에 뭐 이런 공식들이 있던데 쭉 한번 알아봐 주세요. 첫 번째 거. 풀파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웅덩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드럼통 같은 데서 불났었을 때, 기름이 불났었을 때, 이게 풀파이어죠. 풀파이어의 공식. 얘는 약간 좀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방금 전에 보셨던 2번. 열량계 자체로 아예 측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측정이. 그렇지. 열이 얼만큼 발생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를 예측 등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지금 1번은 잘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쓰면 공부를 참 많이 했던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좋은데 답이 좀 까다로웠다. 2번 넘어가 볼게요. 클린룸이죠. 클린룸이 도대체 뭡니까? 라면 먼지가 없는 공간이죠. 그 먼지 없는 곳은 어디다 쓸 때 반도체 공장 같은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클린룸의 정의가 뭐냐? 그리고 청정도를 나타낼 때 클래스 단위가 뭐냐? 클린룸 뭐가 위험하지? 구획이 많이 돼 있으니까 피난 탈출, 화재 확대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뭘로 좀 보완하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죠? 밑에 보니까 클린룸의 정의, 특정 한계 내에서 제어되는 곳이다. 저도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한번 가보니까 제대로 돼 있는 클린룸이 있더라고요. 그 하얀 옷 있잖아요. 입고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보니까 클린룸 이런 거구나. 그 외에는 클린룸 운영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공조가 엄청 막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지는 걸 다 빼내고 측정 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제 연기 감지 택도 없고 공기 흡입형 이런 것만 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청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줄한 쳐볼까요? 이렇게 1 입박 평방미터, 그죠? 입박미터가 이렇게 생긴 거죠. 단위가 이렇게, 그죠? 피트 제곱되어 있는 거. 당 0.5 마이크로미터, 그죠? 예. 이상의 입자의 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뉜다, 그죠? 밑에 보니까 100개의 입자 있으면 클래스 100이라고 부르는 거. 와, 진짜 먼지 작다는 말이네요. 입자의 수가. 그죠? 근데 제가 추가 자료는 뭐 안 넣었지만 다시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를 잘 안 쓰고 있더라고요. ISO에서는 다른 단위를 쓰더라고요. ISO라고 해서 다른 단위인데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에 클린룸에 대한 위험성, 공간, 공정, 그 다음에 배기 시스템 등등으로 해서 화재가 확대될 수는 있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탈출하기 힘들고 뭐 이런 내용들 적으십니다. 그냥 반 페이지 정도 채우신다는 내용으로 해서 쭉 한번 보시면 될 듯해요. 그 외에 헤드 제외, 그 다음에 FAB에 스프링클러 헤드 어떻게 넣느냐 등등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참고만 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은 지금 계속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미분무. 미분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인을 한 군데도 지금 한 군데 받았는데 설치된 곳은 없댔습니다. 설비가 우리 뭐가 있습니까? 딱 잡아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고 물분무가 있고 미분무가 있거든요. 얘는 약간 물의 형태에 가깝지만 이거는 뭐 무상, 안개처럼 가까워진 거죠. 같은 물이 진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슨 효과가 좋아집니까? 라고 하면 질식 효과가 생기고 냉각이 뛰어나집니다. 이 말 좀 이해하세요? 입자는 작게 할수록 냉각이 더 뛰어나죠. 왼쪽으로 갈수록 뭐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단순 냉각이죠. 예. 같은 물의 양이면 입자를 작게 할수록 냉각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가면 또 장점이 BC급의 적응성이 있다, 기타 등등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했어,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미스트라고 불리는. 얘는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설치. 없어요. 이렇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외국은 선박 같은 형태, 좀 특수한 안경은 설치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치하려고 하면 설계도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설계도서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스프링클러를 배관을 이렇게 짜고 설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설치했었을 때 불이 꺼지는지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허가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항상 얘를 설치하려고 하면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뭡니까? 중앙기술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특이하죠? 보통 중심이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통과해야만 되지. 그죠? 그래서 3전 아시죠? 3전? 3. 전입니다. 예, 특정 회사. 3전에서 이걸 시행했죠. 아, 이걸 넣자. 그런데 넣자 하고 통과된 척하고 이제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은 났는데 실행이 안 된 거지,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나가립니다. 우리나라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 더 짜증나는 건 뭡니까? 2개예요. 설계도서는. 설계도서는 KFI 인증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작성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닮았죠. 이래서 공부가 더 2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미분모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테스트가 됩니까를 통해서 유효성을 검증받거든요. 유효성 검증. 제가 미분모는 설계도서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늘상 얘기하는데 늘상 어렵게 됐네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이시죠? 에이씨, 안 적으셨을 분들이 태반일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미분모였습니다. 설계도서는 나중에 시험법에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이죠. 리튬 이온은 자주 봤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도 뭡니까? 리튬이라고 하는 성질이죠. 자, 리튬은 1족 원소입니다. 1족. 1족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알카리 토입니까? 금속입니까? 금속이죠. 금속. 알카리 금속인데 알카리 금속의 성질이 뭡니까? 반응성 끝판왕입니다. 반응성이 엄청 크거든요. 반응성이 큰데 우리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라면 이 자식이 효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동일한 물질을 쓸 때 효율이 높단 말은 조금만 써도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이거든요. 단점이 전자의 입출입을 할 때 발열이 좀 심해요. 효율은 높은데 그냥 양날금인 거죠. 효율은 높은데 열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냉각만 잘 이용하면 배터리로서는 최고에 대한 물질이 되는 거죠. 지금 쭉 잘 쏘다가 지금 점점 배터리는 얇게 있잖아요. 적층을 하고 이렇게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게 하다가 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렇게 그렇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몇 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물질이 나옵니까를 세부적으로 물은 거죠. 이 형태 전체의 마무리는 끝판왕은 열폭주입니다. 열폭주. 다음에 10점짜리도 열폭주. 그래서 이제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어떤 물질이 나오고 등등등에 대한 설명으로 써 나가시면 됐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잘 쓰기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독성가스가 왜 그리고 그 가스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건 말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한 말 하나에 다 담은 형태는 밑에 보시고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입니다. 어떤 가스가 얼만큼 들어가 있고 어떤 작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재에는 있으나 설명을 세밀하게 좀 안 하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웠겠네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5번입니다. NFPA의 PAS라고 불리는 거죠. 저는 다시 안 나옵니다. 다시 안 나올 거를 감히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이게 또 나올까요?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제 이걸 갖다가 약간 의역을 하면 좀 알아듣기 편한데 그냥 직역을 하면 좀 힘든 말입니다. 그죠? 보시면 정상 경보 시퀀스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포지티브 알람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은 NFPA 70에 있는데 정상 경보 시퀀스는 건물과 감시실에 일반 경보신의 시간 지연을 제공해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읽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연이 발생되게 만드는 거죠. 지연. 지연이 발생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보가 울리기 전에 시간 텀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러한 지연,
일때 응답자는 수신기에 딱 뜨는 거죠. 경보 나가기 전에. 그 재빨리 가서 뭐 실제로 되든지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3분 동안 조사해서 화재구나.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이 발생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양날검이죠. 지연이 발생되는 만큼 뭐 대규모의 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지연은 절대 상상할 일이 안 되죠. 하면. 그래서 이 3분 이내로 허용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학교 같은데 경보가 나가는 걸 지연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축적 기능. 그러니까 화재 감지를 딱 하면 바로 감지가 경보가 안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수신기는 딱 뜨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보고 가봐야 되겠네. 확인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지연의 일련 형태가 괜찮다. 뭐면 관할 기관에 대해 승인이 난 대상물들은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보의 지연이 바람직할까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0초에 대한 3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확인하고 다시 조치를 취한다 등등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뭐 괜히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소방 전기 때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게요. 요 형태를 좀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딱 기본적인 형태의 틀. 그렇죠? 경보가 들어와. 경보 없을 때, 그렇죠? 경보가 들어왔었을 때 피해 장치가 있습니까? 이거 딱 있으면 타이머가 작동하고 15초 이내에 확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이머 돌아서 3분 이내 재설정할 수 있고, 확인하고 재설정 등등등 할 수 있대요. 넘어갑시다. 안 나오려니 생각하고, 장단점, 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비하 제보 이런 것들 예방 뭐 이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6번 제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였죠. 데이터 센터가 이거는 화보에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거든요. 화재보험협회, 그렇죠? 화재보험협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교재에 실었는데 중요 문구 싣고 두 가지 물었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방화 기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센터에 대한 정의와 컨테인먼트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환기 관련이죠. 보시면 이렇게 냉복도를 기기 사이에 만들어내 가지고 훨씬 더 냉각 기능을 뛰어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주된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 컨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개념 이렇게 그죠? 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렉과 렉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환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통로를 갖춰져 있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데이터 센터의 발생 리스크. 전 이건 약간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죠.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를 못 쓰는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그 물질에 대한 피해 타버렸으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전산실에 불났다라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전산실에 불났었을 때로 쓰면 점수가 나올까요? 하는데 이거 적혀있는 대로 써야지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업무 중단에 대한 손실, 고려 항목 이런 것들도 자료에는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환기적 요소죠. 냉각. 그러니까 약간 기기에 대한 간격, 공간 전체 어떻게 컨테인먼트 시스템 넣을 거야? 높임 바닥과 바닥 상부에 대한 그죠? 반자 상부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띄울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들어가는 거죠. 안전성 검토 방도 관리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조치 어떻게 취할 거야? 대응 조직, 온도 실패했었을 때에 대한 대응 계획 어떻게 할 거야? 일반적인 전산 장비와 환기 시스템은 그죠? 나머지 뚝뚝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교시가 마쳤습니다. 연에서 3교시를 바로 가볼게요. 3교시 첫 번째 문제는 연결 송수관은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로 잘 안 나오죠. 연결 송수관의 배경 지식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불을 끄는 설비를 소화 설비, 소방관에 쓰고 있는 설비를 소화 활동 설비라고 부르거든요. 소활동 설비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살방 무제비라고. 송살방 무제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송인데 송은 뭡니까?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연소 방지, 그리고 무통, 그 다음에 재현, 비상 콘센트. 이렇게 6가지가 다 돼 있죠. 소방관이 쓰고 있으니까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인명을 구조하고 불을 끌 때 쓰는 설비죠. 그래서 연결 송수화 설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기초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은 옥내 소화질이나 겸용을 쓸 수 있어요. 옥내 소화, 겸용.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배관을 써도 문제없죠. 기본적인 틀로. 그리고 송수관은 송수관 설비가 설치된단 말은 규모가 일정 이상. 그죠? 그래서 소방대가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좋죠. 필수 설비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얘는 조금 상식적인 측면에서 물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물을 외부 물을 써요. 외부 물.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바깥쪽에 송수가 달려 있는 거죠. 여기로 물을 집어넣고 옥내 소화전 배관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옥내 소화전보다는 훨씬 더 굵은 호수 65mm로 65mm 관창을 통해서 물을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송수구, 배관, 그리고 뭐 함 이런 것들 다 그 내용입니다. 방수기구함, 방수구, 그 다음에 방수기구함, 배관 등 요렇게. 요 개정 배경은 네모치고요. 한번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준이 개정되거나 하면 주로 어디에 언급이 될까요? 라고 하면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재개정의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딱 클릭하시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게 아니고, 그죠? 연결 송수관 설비의 재개정의 이유가 있어.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도 개선하고 싶다, 뭐 없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별걸 다 묻네요. 그 다음에 방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 이내에 5m 이내에 설치하고 등등등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수기구함, 그렇죠? 그 다음에 배관 등. 어려웠네요. 나머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는 이산화탄소를 꽤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엄청 싫어하기도 하죠. 소화설비로는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외에는 끌 수 있는 가스불이 없어. 가스계 소약제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쓰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봅시다. 신부화재. 신부화재. 물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스만 쓰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가스계는 분말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분말 중에는 3종만 가능하고요. 분말도 약재가 너무 잔여량이 남아서 위험해. 안 돼. 못 써. 그럼 가스는 뭐가 있습니까? 했었는데 가장 기본 CO2, 할론, 할로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죠. CO2를 쓸래? 질소를 베이스하고 있는 불활성 기체를 쓸래?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얘 할 거야? 얘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는 너무 고압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O2를 쓰겠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CO2는 단점이 20%만 돼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CO2를 방사시키면 21%에 있는 산소가 15%를 주는 질식은 탁월해. 그런데 20%만 돼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알고 봤더니 CO2는 불을 끄려면 몇 % 해야 됩니까? 어떤 공식을 통해서? CO2%는 기억납니까? 21 빼기 5 이렇게 돼. 여기에다가 15를 불 꺼진 데서 넣어보니까 얘가 얼마나 나옵니까? 28.6 정도 나오거든요. 어이씨, 그러면 산소 낮춰가지고 불 꺼야 되는데 사람부터 죽이는 거죠. 이 악순환의 연속.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강력하게 부치제야 답이. 부치제 다음 시간 나옵니다. 부치제. 등등이지, 등등.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안전설비, 안전장치에 막 들어갈 거니까 첫 번째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소의 탄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관계입니다. 저는 요 정도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탄소는 산소하고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메탄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CO2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질별 상태도는 저 그림보다는 편안하게 제가 이 그림을 자주 써왔죠. 그렇죠? 얘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도다. 그렇죠? 이 부분을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임계. 그렇죠? 삼중점. 그래서 지금 한번 체크하시면 임계와 삼중점. 그렇죠?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요거들은 따로 또 설명이 좀 길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서 CO2를 오방출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CO2가 잘못 눌러져가지고 하면 수동 밸브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더 이상 작동을 안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등등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설명들이 첫 번째 나온 형태가 수동 잠금 밸브. 그죠? 그 다음에는 아예 단락질하게 오작동 회로.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회로 같은 거 넣는 거. 세 번째는 교차 회로 방식입니다. 감지기 하나로는 작동하지 못하게. 네 번째는 어버터 스위치라고 해서 비상 정지 버튼 위급사항에 눌리면 동안 절대로 나가지 않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 그림하고도 써주면 더 좋죠? 그 다음 밑에는 이산화탄소의 전반적인 안전대책 대한 설명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주의점. 요거 한 번만 딱 생각합시다. 요 문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25점짜리로 만약에 나왔어. 25점짜리는 우리가 페이지상으로 따져보면 4페이지 최대고요. 3페이지 정도 채워야 돼. 2.5페이지 정도. 그죠? 그러면 언급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 지금 CO2가 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질문하는 건지. 그죠? 뭡니까? 라면 결국은 얘죠. 맞습니까? CO2가 방출됐는데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기 위해서 그 물질이 뭔지를 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요겁니다. 요거. 이 문제가 뜻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하세요. 그죠? 첫 번째는 베이스는 CO2의 특성입니다. CO2는 불 끌 때도 쓰지만 탈 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 끌 때도 쓰지만 탈 때도 나와. 이런 것들 살짝 잊고, 그죠? 탈 때 나오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언급한 거. 탈 때, 그럼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산소랑 결합하면 나오는 게 CO2였죠. 그럼 탄소가 들어가져 있는 유기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뭐 탄화수소류를 얘기하거든. 탄화수소류에 대한 설명도 쭉 한번 해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CO2를 연구합시다. CO2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러면 상태도는 이렇게 화살표하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 CO2는 어떤 상태로 저장 취급되어 있냐는 거죠. 그냥 단순 질문. 상온에서는 다 어떤 상태입니까? CO2는 기체죠. 고압을 해가지고 액화시켜서 만들지 아니면 저온 상태에서 액화시키거든요. 그 상태가 어떻게 유지돼야 돼? 거죠. 그 다음에 누설되거나 방출되면 어떤 위험성을 가져? 대안을 뭘로 마련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CO2의 하나의 방향으로 꿰뚫는 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CO2 자체가 방출되는 경우도 있고 연소 시에 나오는 CO2도 있는데 다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냐? 현행 대안 줄쳐봅시다. 다시. 현행 대안은 요렇게죠. 이게 소화설비의 수동 잠금 밸브. 두 번째 교차 회로. 세 번째는 오버트 스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설비의 주의점은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CO2 소화설비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질식할 수 있다, 조심해라 등등등.
나머지 넘어가 볼게요. 요게 지금 제가 문제를 보고도 많이 놀랬던 게 이 문구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 아트리움 대공간이죠. 이 대공간과 붙어 있는 연결 통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복도를 지나갔어요. 복도 쭉 지나가다가 출입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출입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대공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화재 발생하는 거 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해하세요? 연결 통로 쪽으로, 피난 통로 쪽으로 연기가 들어올 것 같은데 연기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 동네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바람을 이렇게 밀어내면 되죠. 연기가 안 들어오려면.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니까? 여기 실을 하나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바로 부속실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얼만큼 바람을 밀어 넣어야 연기가 안 들어오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한번 계산해봐. 그 계산했었을 때 바람을 밀어 넣으면 못 넘어온다 정도의 한계치를 방연풍속이라고 불러요. 그걸 계산 방향으로 하는 거죠. 제가 위에 있는 거 똑같은지 보세요. 자, 이게 연기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기류가 공급돼야 된다. 연기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죠? 기류는 이렇게 나가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정 공간과 인접과 아트리움 사이라는 거.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확산을 방지. 세 번째, 이 계급으로 통해서 연기 이동을 막기 위해서 계급의 모든 지점에서 이걸 갖다가 계산해서 설정해 두라는 거지. 보이시죠? 제가 요렇게 한번 봅시다. 대공간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결 공간에 발생하는 연기가 대규모 공간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반대되는 개념이고 똑같은 거죠. 반대되는 개념. 요거 똑같이 한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답이죠. 대규모 공간 내에서 플럼이 발생하는 연기가 연결 공간 안으로 확대 방지하는 거. 요게 지금 문제 답입니다. 요거 한번 써봐라. 전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 계산 문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저는 위험성 평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접도 얘기했었거든요. 스터디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데 위험성 평가가 이렇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한번 좀 줘놓을게요. K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KPSR은 화조비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시켰을 때 모자라는 것들을 좀 하는 거죠. 플러스 압박시키는 거. 요거 한번 화조비는 뭐다. 그죠? 그 다음에 재검토해서 보완할 거다라고. 여기에 대한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좁하고 후 다시 재검토할 때 쓴다. 그 내용이구나. 그럼 하좁은 뭡니까?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 중에 대표적인 얘기고 토의를 하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가이드워즈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공정별로 위험도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지금 음영 색칠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보세요. 이탈 변수들. 이 또한 나머지 시험장으로 갔을 때 해당 시험 범위 때 말씀드릴게요. 됐네요. 그 다음에 포수화 설비입니다. 포는 제가 재미삼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와 인화성 액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약간, 일반론을 가지고 갑시다. 어떤 게 더 발열량이 큽니까?
당연히 인화성 액체죠. 예, 발열량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왜 목재 기준점이 많거든요. 인화성 액체는 유리 기준점이 많아요. 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렇죠? 발열 이런데 어떤 놈이 더 빨리 확대되냐? 확대. 어떤 놈이 확대돼요 빨리? 당연히 인화성 액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왜요 이렇게 물었어? 아, 얘는 표면 장력 구동률이라는 별도의 힘이 더 하나 더 있어요. 멀리 퍼져. 이 부분들 이해하세요? 그럼 확대가 빠르니까 어떤 성질로 대안이라는 게 마련돼야 되는 거지. 대책 어떻게 세울 거냐, 대책. 이 소화약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발열량이 크니까. 무슨 성질? 열이 더 세게 나. 어떤 성질? 약제가 지내야 되는 거. 내열성인 거지. 내열성. 졸라 빨리 퍼져. 무슨 성질? 유동성이 커져야 돼. 포가 가치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열성과 유동성. 기름불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덮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포의 후보군 가져와봐. 내가 가졌습니다. 저 많이 외웠지, 기사 때. 단합불수. 불수. 내열상 짱 누구야? 접니다. 내열상. 그래도 뭐가 문제니? 전 한 1년밖에 못 써요. 이렇게. 시한부 포거든요. 안 돼. 합성 계면활성 포. 우리가 알고 있는 포 중에 가장 오래된 포입니다. 비누거품입니다. 비누거품. 뭐가 문제야? 아, 저는 약간 단점이, 그죠? 단점이 기름 오염시켜요. 쓰고 나면 기름 다 버려야 됩니다. 아, 이 자식. 뭐야? 제가 하겠습니다. 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불화담백포죠. 단점 뭐야? 제일 비쌉니다. 써요, 안 써요? 안 쓸 거지. 전화 왔습니다. 수성모포. 전국에 있는 포 중에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큽니다. 그죠? 야, 나야! 단점은요? 전 열에 약해요, 이렇게. 못 자자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알아보자는 거지. 첫 번째 나왔던 건 소화원리입니다. 소화원리. 포는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라면, 질식, 냉각, 또 유화가 있습니다. 유화는 뭡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단합불수 보이시죠? 단합불수. 이렇게 많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묻는 게 3-4개면 반 페이지 정도 적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저장 탱크에 대한 기준. 아, 내용 기네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알면 도전하면 딱 좋았을 쉬운 문제였는데 기준을 다 못 외웠으면 안타까운 문제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서 6번입니다. TAB죠. TAB는 강력한 예상 문제였습니다. TAB는 테스트, 어드저스팅, 밸런싱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쓸고 닦고 조이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테스트 해보고 약간 어긋나 있어 그럼 조정하고 균형 맞추고 이런 것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준공검사 단계에 대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쓰는 거하고 못 쓰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하면 실무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실무로 갈 필요가 없는 게 기준 자체가 실무에 가깝게 적혀 있어요. 4가지를 보내요. 총 TAB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업무를 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현의 성능이죠. 재현 성능. 뭘 보는 거냐? 잡. 여기서부터 봅시다. 잡의 측정입니다. 재현구역에 대한 잡 측정. 잡은 40파스칼. 스프링클러 있으면 25파스칼. 비계방층은 70% 이상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 아래쪽에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방연풍속입니다. 답이 좀 이상하게 나가 있네요. 비계방층 차압 자체가 70%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답을 수정해서 PDF 파일 올리도록 할게요. 방염풍 소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연기가 진입하지 못하게 보충량으로 밀어내야 되는 바람의 크기, 방염풍 소개를 부르는 거죠. 0.5, 0.7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비개방 증차압은 70%고요. 그 다음에 개폐력이 나와 있는 형태가 110N입니다. 이거 좀 잘못 가져왔네요, 제가. 요건 TAB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볼게요. 4교시로 들어왔습니다. 3교시, 2교시 치고 벌써 멘탈 붕괴가 왔고요. 아우, 요번 시험은 안 되겠다 하고 점심 먹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갈까? 저녁 소주 한잔 먹자 하는데 그냥 지금부터 먹자 할까? 저녁에 일이 있다는데 지금부터 빨리 당장 나오라고 할까? 고민 많이 하시는 거죠. 이왕 더운데 밖에 나가도 안 되겠고 그냥 남아서 시험이나 치고 가야지 하고 딱 만난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점심 먹고 이제 만나는 3교시 문제다. 약간 해볼만 한가? 그런데 4교시 분 보고 아씨 아까 갈걸. 에이씨 이러면서. 보통 보면 단톡방에 시험 문제 파일을 그죠? 4시 반쯤에 올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4교시 문제 받자마자 나가시는. 못 나갑니다. 시간 딱 되면 바로 땡 하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 있죠. 빨리 사진 올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내진입니다. 내진 설계 기준은 요건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TF 올라갔고 초안 나왔고 제한 교정하고 다시 이제 해서 나오는데 그 예전에 대한 기준 그 문제로 지금 낸 거예요. 내진 설계 기준은 그죠? 우리가 이제 내진 대상은 뭡니까? 소방시설에. 제가 잠시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진에 대한 베이스가 내진은 뭐냐? 이렇게 내진. 지진은 그냥 말 그대로 진동이거든요.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거든요. 종류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진도 있고 재진도 있고 내진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게 내진의 가장 큰 모토는 뭡니까? 라면 붕괴 전까지 유지죠. 이게 가장 큰 모토입니다. 붕괴 전까지의 뭐의 유지? 소방시설의 유지거든요. 이거는 건축물이 나타내고 있는 내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물이 나타내는 내진은 붕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소방시설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설비를 내진합니까? 골치 아프네요, 지금. 이거 내가 기능사 수준을 지금 묻고 있는데, 옥, 스, 물, 등, 이렇게.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물분무 등 9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만,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재 조기 진압형. 이렇게.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옥스물 등, 이렇게. 옥스물 등 자체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공부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떻게 해라. 요거 또한 해설서에 있는 내용 동일하고요. 안타깝지만 그 밑에 해설서에 있는 내용 동일합니다. 제가 뭐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내진의 예상 문제 때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꽤 많죠, 내용이.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설계 농도에 대한 유지입니다. 이건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상을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가스계 믿을만해요? 믿기 힘들어요? 이런 거죠. 우리의 법이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라면 물분무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물분무 등에 그렇죠?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차고 주차장 특히나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고 주차장 다 이걸로 쓰거든요. 자장.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대상의 형태가 전기실하고 뭐 발전기실
그죠? 얘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물 분무 넣게 되겠죠. 그럼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됩니까? 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거구나. 그럼 어떤 것들 설비가 있습니까? 따진 거죠. 우리 가스계는 CO2 또는 불활성 기체가 있고요. 활성, 할 계열이 있습니다. 할론, 할로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라고 이렇게 저기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잘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 그림을 갖고 오면 이제 공부가 엄청 많이 된 거죠. 자, 가져볼게요. 얘가 연소의 범위라고 보통 불리는 겁니다. 얘가 B점을 이은 선, 연소의 상한계, 하한계, 그리고 완전 연소의 범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라면 얘를 시간으로 관점을 보고 얘가 농도의 관점이거나 압력의 관점이거든요. 물적, 얘는 이게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거죠. 온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딱 쓰고 요것보다 온도를 낮추는 소화가 있어요. 온도를 낮추니까 무슨 소화? 무슨 소화작용입니까? 온도를 낮추는데 냉각이죠. 제가 얼음 이렇게 물었습니까? 냉각. 이렇게. 농도를 벗어나게 할 거예요. 농도. 무슨 소화입니까? 질식이나, 그죠? 또는 희석 등등이 되는 거거든요. 요 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가스계가 담당하고요. 가스계. 얘 형태가 주수, 물이 담당합니다. 어디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냉각이 좋습니다. 왜 냉각이 좋냐면 이해를 하세요. 인하점 이하로 냉각을 시키면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온도를 식히면 가연성 가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발화가 없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뿌리면 효과가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하점 이하로 냉각을 시키면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재발화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지. 이상적인 거죠. 하지만 농도를 벗어나게 만들면 산소하고 섞일 준비를 계속하고 있거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재발화의 우려가 큰 거죠. 그럼 재발화의 우려가 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뭡니까? 얘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질식을 시켜놔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높은 설계 농도의 뭐를 유지하는 시간. 쇼킹 타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천천히 다시 이해하세요. 물 쓰고 있는 수계는 냉각을 하면 재발화가 없이 안전한데 가스계는 농도로 소화하기 때문에 농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발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수계와 준항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는 핵심이 얘죠.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재미삼아서 봅시다. 이러한 구획실이 있어요. 구획실. 약재를 뿜을 거예요. 이렇게. 약재가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실내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실이 아예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1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새더라도 더 넣으면 되지. 이해되겠습니까? 밀폐도 잘하고 더 넣기도 하고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요 4명이네요. 자, 뭡니까? 줄 쳐보시면 설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밀폐하세요. 두 번째, 약재 더 넣으세요. 세 번째,
외국처럼 약재 넣으세요. 방법론입니다. 그죠? 외국 어떻게 넣는데 우리는 어떻게 넣고? 우리는 초반에 더해서 넣어버려요. 빠져나갈 것을 가능해서. 외국은요, 농도에 맞춰가지고 약재를 더 넣습니다. 농도만 유지하려고. 그런 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밀폐, 가산량, 연장 방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2번, 3번은 동일한 내용 같이 보이지만 얘는 초반에 다 넣느냐. 그죠? 이런 거 똑같습니다. 어릴 때 용돈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받으시잖아요. 용돈 안 받고 삽니까? 용돈을 주고 삽니까? 각자.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부러워라. 이런 거죠. 어릴 때 돈 받으면 어쩝니까? 그날 다 쓰는 놈도 있죠. 제가 약간 그런, 엄마 기분 좋은 거죠. 야, 용돈 5,000원 인상. 자, 그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싸.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질 쯤 됐을 때 주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용돈 떨어질 때쯤 주는 거. 연장 방출. 처음부터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방식은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저축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세 가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엄마 안 만난 걸로 큰 다행으로 생각하면 되죠. 삶 속에서. 엄마를 안 만났더니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 시집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장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원래 결혼 신봉자인데 반드시라는 말을 이제 안 하려고 이렇게. 운영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는 네번 치놓을까요? 이렇게. 요것들의 핵심 용어를 이해하세요. 방호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방호구역. 방호구역의 설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밀폐할 때 설비. 요 실은 셔터가 있으면 셔터가 있겠고 덕트가 있겠고, 그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요렇게 덕트가 들어와 있었어요. 환기 덕트라면 여기다가 MD나 MFD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모초 댐파라고 해서 화재 감지하면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방화 셔터. 그 다음에 출입구인 방화문. 방화 셔터는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썼고, 방화문은 자동으로 폐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동 폐쇄 장치라는 걸 쓰죠. 그리고 MD, 댐퍼 쪽 닫아주는 거. 이런 걸로 통해서 밀폐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밑에 3개 적어놨어요. 이렇게. 자폐. 그 다음에 댐퍼. 우리 가스로 닫아줄 때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밑에는 방화 셔터, 방화문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넘어가서 영양인자가 있네요. 영양인자. 영양의 인자가 하강 모드, 믹싱 모드가 있습니다. 하강 모드, 믹싱 모드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냥 환기 뭐냐, 공조 등 기류의 흐름이 있죠. 기류 흐름을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전산실에 가보면, 전산실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산실은 엄청 시원합니다. 여름철도. 뭐가 달려있습니까 하면 전산실은 그 기능의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항상 일정한, 습도가 항상 일정한 기기를 달아줘요. 항온 항습기 방법은 에어컨이랑 동일합니다. 계속 돌리죠. 공조처럼 계속. 그래서 그게 무슨 모드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믹싱 모드입니다. 믹싱 모드.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뭐 가스계든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띄웠더니 오른쪽에 방어 대상물 위쪽으로 에어랑 약재랑 섞여서 계속 도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왼쪽은요 그냥 이불 덮듯이 쭉 내려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를 하강 모드, 얘를 돌린다 해서 믹싱 모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합됐을 때. 그래서 한번 고민하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다들 괜찮을 수 있으나 문제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과압배 출구라든지 계구부는 어디다 다는 게 제일 좋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강모드일 때는 어디다 다는 게 좋습니까? 하강모드 위쪽에 다는 게 가급적이 안전하죠. 공기만 빠져나가는 게 안전하는 거니까. 믹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약재 선정일 때 고려 잘해야 되죠. 섞이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약재들. 이겼을 때 과압배 출구는 아래쪽에 달아도 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킹 타임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까요? 라고 따지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살짝 넘어가서 3번 첫 번째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들이 뭡니까? 라면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렇게 딱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수계 시스템에서 규약 배관과 수리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뭐 할 때 쓰는 거냐? 배관경을 산정할 때 써요. 배관의 굵기. 한번 적어볼까요? 배관경 산정. 핵심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굵은 배관을 써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배관경을 산정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배관경. 배관에 대한 지름이죠. 배관의 지름. 그렇죠? 배관의 지름을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배관의 면적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배관의 면적을 알면 역산으로 뭐를 곱하면 유속을 곱하면 양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얘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결정. 1번 2번이 제한 요소에 해당됩니다. 제한. 그래서 3번이 구하는 거죠. 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요소는 똑같고 제한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제한 요소를 첫 번째 계산을 해서 구할 거예요. 가면 수리 계산 이렇게 불러요. 수리 계산. 두 번째 그냥 누가 계산했던 표가 있던데 이런 거죠. 계산되어 있는 표. 얘를 뭐라 부릅니까? 라고 하면 뭐 규약 배관 방식. 규약. 규정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규약 배관입니다. 자 보자. 그러면 계산과 표가 수리 계산과 규약 배관이 있는데 초보자는 어떤 게 더 편해요? 규약이 훨씬 편한 거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배우면 웬만큼 합니다. 이렇게. 1번은 똑같이 3개월, 6개월 배우다 웬만큼 하는데 야 네가 책임져 이러면 잠깐만요 이러면 다시 봐야 돼. 얘는 뭡니까? 그러면 그 배관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규약 배관을 우리는 경험식이라고 불러요. 경험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과거에 소화전을 3개만 틀었더니 불이 꺼졌다. 그러면 4개 정도를 기준을 잡아 놓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절이 흘렀어. 자 봅시다. 쭉 갔어. 요 형태가 생길 때는 규모가 요만했단 말이에요. 건축물 규모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고층 초고층으로 이만해졌어요. 규모가 커진 거지. 그러면 수리를 할 거냐 규약을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 규모에 맞춰가지고 수리 계산했더만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 규모라 해서 규약을 썼더니 보수적이지 않고 미달이 되는 거예요. 미달. 그래서 외국에서는 못 쓰게 합니다. 안 돼. 그 틀을 알고 단순하게 외우는 거죠.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 나중에 가서 상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 봅니다. 사이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원래 수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수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원래 수조는 이렇게 연결돼. 자, 두꺼운 걸로 해볼까요? 아이고. 원래 수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펌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얘를 지하수조, 옥상수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뭘로 구할 수 있습니까? 베르누이로 그냥 구합니다. 두 지점 사이.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자주 언급되고 있던 사이폰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질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이게 구멍을 뚫으면 수조 높이에서 얼만큼 흘러가? 토리첼리입니다. 가장 많이 썼던. 얘가 줄어드는 속도에 줄어드는 속도 등등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압력을 보는 거죠. 뭐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 가장 많이 썼던 얘가 토리첼리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 요렇다. 여기서는요 요 뒤에 차이 1번 2번 나가는 양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얘 토리첼리 사이폰 닮은 듯 보인다, 그죠? 핵심은 얘죠. 요만큼만 따지면 똑같잖아요. 요거다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요 계산 문제 변수는 여기에 증기압에 대한 제한 요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증기압을 고려했었을 때 최대 얼만큼 빼낼 수 있을 거냐 그걸 반영하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도식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관점이 있다, 그죠? 1번과 2번 지점. 그래서 1번과 2번 지점을 보면 여기죠. 여기하고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본 틀을 보세요. 똑같은 것이 똑같아. 요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높이는 거지. 근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고. 그래서 두 지점에 피부의 NRT입니다. 1번 지점 거, 2번 지점 거. 둘 다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여서 압력은 대기압에 대한 준한 형태를 받죠. 그래서 압력은 동일해요. 날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Q 기준으로 Q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1번 쪽이 2번 쪽은 좁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요 부분 요거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관의 면적 대비했을 때 V1은 거의 0에 가깝게. 낙차는 해당되는 높이로 한번 보시고 따져봤더니 다 날리고요. 요거 날리고 새놈 남네요. G1과 2지분의 V2의 제곱 G2 끌고 왔죠 이렇게. 넘겨가세요. G1 빼기 G2 이게 H가 되고 그럼 V2에 대한 속도는 2GH 제곱을 넘겼더니 루트 2GH 토리첼리 그럼 같은 거예요. 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4교시 때 이 유도를 제대로 못 풀었으면 4교시 때 가망성이 현저히 나타나시는 것이 4교시 풀고 답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문제가 이 사이폰 간의 최대 유출량이죠. 원래 유출량은 다른 형태가 없다고 하면 요 높이만큼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포화증기압에 대한 가정을 해준 거죠. 조건이.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요 지점이 요겁니다. 요거. 요 지점 걸 보는 거죠. 요 지점 걸. 저 배관 내. 여기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속이 흘러갈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제한 요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번에 있는 수조의 대기압을 미루고 있는 한산수도 10.332.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 ZA 빼기 Z1이죠. 얘가 5m 빼기 3m, 2m가 되죠. 2. 그 다음에 1.5에 대한 포화증기압. 무슨 말입니까? 요거 지금 ZA
해서 1번 뺀 거죠, 이렇게. 지금 ZA를 5, Z1을 3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2m가 된단 말이죠. 2m. 젖은 거였지. 그래서 대기압 1.03kg 포스의 센티미터 제곱 누르고 있고, 그렇죠? 물 내부에 증기압이 0.15 kg 포스니까 정리해보면 1.5가 되고, 그래서 계산하니까 A 지점에 대한 수두가 6.8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하나 딱 체크하면서 6.8일 때 최대 유속과 최대 유량이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요거보다 초과해서는 부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이 안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요 말을 한번 딱 줄치고, 흡입이 안 되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냥 6.8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이론상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집어넣어서 공식을 구한 거죠. 살짝 한번 더 풀어보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문제와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보면 관리사 문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풀었으면 엄청 수월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4번이 4교시 때 키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얘를 안 풀었으면 점수가 좀 받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배출구. 요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누군가가 올려놨던 글과 유사하게 참조해서 냈더라고요. 이러지 맙시다 라고 하고 싶으나 이렇게 냈고,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과 제한사항은 항상 기준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주의사항은 기준이다. 이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사항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지켰니? 너 했어? 이거 한 번 더 봤어? 주의해. 이렇게 또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배출구에 대한 재진리의 다양한 답을 쓸 수는 있으나 이렇게 기준 문제 적기에도 딱 규모가 맞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배출구 유지관리. 배출구 위쪽에 있는 내용 기본이죠. 적정 위치입니까? 그죠?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니? 탈락 안 돼 있어? 뭐 구동부 제대로 돼 있어? 조작함 제대로 돼 있니? 이런 여러 가지들 요소. 그리고 우리가 거실 재현이라 생각해 보면 그 배출구가 어떻게 설치되고 어떤 것도 다 알 수 있죠. 3번이 키입니다. 3번이 우리 거실 재현의 핵심은 유입과 유출이거든요. 공기를 공급하는 거하고 배출시켜서 청결층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설치해야지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서로 안 받을 거냐? 기본 내용이고요. 설치 위치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얘는 재현에 대한 구획의 방법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요만큼이죠. 좀 수월해 보이지만 원 기준은 좀 더 길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거실로 되어 있는 400 미만, 대규모 400 이상에 대한 거실에서 벽을 재현구역을 하느냐 재현 경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벽을 하는 소규모면 위에 설치하면 돼요. 위 부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설치하느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죠. 아래쪽에. 그래서 배출구들 5m 이상 이격시켜라. 그렇죠? 그래서 배출구 연기층하고는 어떻게 해라. 그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급기구가 위에 닿느냐 아래에 닿느냐는 좀 구분이 많이 되거든요. 배출구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끝으로 코사의 막바지 위험성 평가입니다. 저 위험성 평가는 제가 이렇게 큰 틀로 방향성만 한번 제시하고 지금 최근에 트렌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두 문제가 나오는 건 약간 반칙에 가까운데 두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 이 위험성 평가는 이 기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사전 위험성 평가.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라면, 그럴 것 같아. 좀 위험해 보여. 뭡니까? 라면, 하자드라고 불러요.
하자드는 추측에 가까워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 규모의 실은 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으니까 뭘 설치해야 돼요?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설치 안 돼 있어, 위험한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냥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위험을 양으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양. 얘는 가능성이고 양입니다. 얘를 갖다 우리 뭐라 부릅니까 하면 리스크라고 불러요. 이거는 정리되어 있는 정제된 위험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얼만큼 강도로, 얼만큼 자주, 빈도로 따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추측에 가까운 그냥 가능성 정도로 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정성적 방법을 써요. 위험한데 내가 해보니까 토의해보니까 위험하더라는 거지. 저런 것들 내 경험상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사채이자 머리 쭉 막 이런 게 있어. 한 7가지 방법이 있어. 정량적 방법에서 위험도는 3가지의 존재예요. 3가지. 뭡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의 위험성. 그 다음에 ETA 그리고 FTA. 얘를 정량적 위험 방법이라고 불러요. 정량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험이 얼만큼 자주, 빈도, 몇 번, 아니면 얼마나 세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위험성 평가. 과거의 문제죠, 이런 스타일은. 최근에 어떤 식입니까? 과거 문제 좀 가깝지만, 최근에 어떤 문제입니까? 위험을 법으로 법제화시켰거든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해서 위험을 판단해. 얘가 좀 더 핫합니다. 교재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위험성 평가입니다. Fire Risk Assessment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예.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절차인데 절차에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왼쪽에 구분을 위주로 해서 내용에 예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5가지. 그 다음 넘어가서 평가 방법은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있습니다. 정성, 정량, 결과 분석. CA가 결과 분석입니다. 그렇죠? Consequence Analysis라고 돼 있어가지고 결함수 ETA 요렇게 보죠. 요만큼을 정량, 결과 분석, 그죠? 나머지의 5가지가 정성적. 이런 문제 진짜 나오기 좀 힘든 쪽이었는데 그냥 그 기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는 코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 가이드를 냈어요. 위험성 평가 문제가 이제 약간 쉬어야 되는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때마침 개강 날짜와 더불어서 근데 시험 문제 수준을 보면 공부해도 안 되겠다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마음이 강하면 이제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이래 공부해서 되겠냐 하는 걱정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건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건축전기 수준까지 공부해야 된단 말처럼 보이더라고요. 한 3, 4년. 이게 1, 2년에서 이렇게 맞추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4, 5회 전도 안 이랬는데 지금 이제 막 난립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추세로 가면 학원도 문 닫고 기술사도 공부할 사람 별로 없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제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도 그건 그거일 뿐이고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135회까지. 135회. 차근차근 정리 잘해서 저는 약간 크게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형태를 바라거든요. 그게 이제 50점대의 초중반만 되면 알아서 놔둬도 어떻게든지는 이제 마무리 다 지으시니까 여기까지 얼만큼 최단 기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를 지금 모토로 나가도록 할게요.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마저 수업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